노동이 있습니까? 토지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히 신사업으로 사업 재편을 해나가는 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가진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산업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인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미란의 투자사생활. 오늘은 게스트로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벌써 채널이 30만 가량 되죠. 정말 많이 커졌더라고요, 교수님. 그러게요. 제가 교수님이 전에 유튜브는 꼭 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예.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그때부터 한 지금 교수님 채널도 2배 이상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10만대 저한테 그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경제 연구하고 분석하고 경제 전망하는 거시경제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계속 국책연구원 또 민간경제연구원을 거쳐가면서 경제연구해 오고 있고요. 또 한양대학교에서 같이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연구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전망서를 2019년부터 매년 출간을 해주셨어요. 네. 교수님. 예. 이 경제 전망서를 쓰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해요. 원래는 민간경제연구원에서부터 경제 전망을 보고서로만 써왔었어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보고서로만 써오다가 참 이 전망 보고서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많이들 안 읽으세요. 보고서는 안 읽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고 어렵고 읽지 말라고 쓴 것 같은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보고서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이 메시지의 깊이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달력은 충분히 살려서 대중서로 좀 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경제전망서를 쓰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그랬다가 반응이 좋아서 그때부터 이제 약속을 한 거죠. 2050년까지 쓰기로. 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7번째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갈수록 독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느끼세요? 네, 많이 느껴요. 네. 많은 분들이 일단은 모아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언제부터 모으고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뒤늦게 조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뒤늦게 조인하신 분도 역으로 옛날 거부터 다시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2050년까지 모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십니다. 정말. 이 경제 전망의 대중화가 성공했네요. 그렇게 일반 독자분들이 좋아하실 줄은 아마 교수님도 잘 예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경제 대중화가 아니라 경제 전망의 대중화, 이거는 좀 제가 목표했던 것을 오히려 넘어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경제 대중화를 꿈꿨는데 경제 전망의 대중화, 그걸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년 경제 그리고 내년 주식시장 혹은 투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틀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정말 좋은 틀 하나가 경제 전망이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트렌드 코리아 이런 거 매년 우리 경제방송 하는 진행자들도 꼭 챙겨보거든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매년 써주고 계시는 김광석 교수님의 올해 책이 또 나왔습니다. 내년도 전망인데요. 2025년을 항복점으로 정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의하신 이유가 뭘까요? 경제 전망을 저는 이제 대중서로 쓰다 보니까 그 해를 뭔가 점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점을 2050년까지 쭉 이은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어요. 그게 이제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점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점들을 이어가 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매년 점을 찍고 있는데 25년도 역시 점으로 표현을 해본 건데요. 근데 이제 항복점의 개념이 이제 물리학에서 차용한 개념인데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게 어떤 물건에 힘을 주면 보통 구부러져요. 이렇게 이런 물건들 여기 이 물건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힘을 작용하면 이게 구부러지는데 네. 힘을 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근데 힘을 많이 주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겠죠. 그러면 힘을 빼면 어떻게 되죠? 구부러진 상태에서, 부러진 상태에서는 네. 힘을 빼도 안 돌아가겠죠? 네. 예, 완전히 부러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러져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상태의 힘. 네. 그걸 이제 항복점이라고 물리학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작용한 힘이 워낙 컸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작용한 힘이 엄청 컸기 때문에 그 힘을 항복점의 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2025년 경제는 그 힘 이후의 경제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성장 고착화. 그러니까 다시는 그 고성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저성장 고착화가 돼버리는 경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항복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예. 그러면 부러지기 직전이 아니라 이미 부러진 그 네. 시점까지 힘을 항복점이라고 이미 한다면 부러져 버린 거죠. 이미 부러져 버린 예, 거예요. 예, 부러져 버려서 뭐 금리를 인하해도 네.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해도 다시 고성장 국면으로 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예, 그런 경제. 숫자로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0년대 3.7% 수준이에요. 네. 근데 2025년 이후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대. 그러니까 성장률의 레벨이 아예 떨어지죠. 한국 경제 같은 경우도 2010년대 성장률이 한 2.7% 수준. 네. 근데 이 2025년 이래로는 성장률의 레벨이 아예 1.9% 수준. 이렇게 그냥 저성장 고착화돼 버리는 고성장은 당분간 뭐 다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뭐 그런 흐름으로 전개된다. 그런 뉘앙스입니다. 네. 세계 경제 성장률 대비했을 때도 우리가 낮은 수준이니까 월등하게 저성장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경제 성장률을 그래도 좀 이끌어주는 국가라고 한다면은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좋은 말씀 주셨네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네. 내일 밤 10시에 IMF의 마지막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옵니다. 1년에 4번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일단 1월에 나오고 4월에 그리고 7월에 10월에 이렇게 4번 나오는데 네. 마지막 경제전망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7월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혹은 국제기구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마지막 보고서가 OECD 전망이니까 10월 말에 나왔던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기준으로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도 2023년, 4년 나름 고성장했는데 2.5, 2.6 각각 고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25년 성장률이 1.9%로 성장 둔화가 있어요. 이게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성장 둔화예요. 네. 역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도 성장 둔화가 나타납니다. 5%대가 깨지죠. 네. 내년 성장률이 네. 4%대로 성장 둔화가 있어요. 뭐 한국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 성장 둔화가 있고요.
뭐 일본이나 유로존이나 여러 주요국들의 성장 둔화가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도 성장 둔화가 없는, 오히려 올해보다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이미 높은데 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그런 권역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하실 때, 예를 들면 연금, 가장 쉬운 재테크가 나 연금 저축하는데 이거 네. 어디로 옮겨요? 나 이거 어떤 비중으로 갖고 있어요? ETF나 어떤 식으로 투자해요? 벌써 답이 나오죠. 이 국가 비중을 늘리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인도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 경제가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제일 높은 나라인데 7%대. 근데 내년 경제 성장률이 더 높고요. 그마저도 상향 조정이에요.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재밌게도 중국을 대체하는 그 제2의 중국, 제2의 제조기지로서 이제 부상하는 과정이고, 아직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기지로서 부상하기 위한, 그러니까 소위 뭐 그 인도라는 나라의 경제 성장 전략으로서 채택해 버립니다. 그게 인도의 성장 전략이에요. 제조기지로서 성장하자 하는 것이.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나가자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서비스업 중심으로, 서비스업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인도가. 네. 근데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성장해 나가자, 도약해 가자 하는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계 주요국들의 제조기지를 이제 물론 미중 패권 전쟁이 워낙 격화됐었고 22, 23, 24년 동안 IRA를 비롯한 그 주요 이 바이든식 무역 전쟁 때문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제 대체 지역을 이제 찾다 보니까 또 인도가 부상한 것도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인도의 역할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할을 하면서 인도가 상당히 유망한 국가로서 도약하는데 지금 23년, 24년 기준으로 GDP 순위로 5위국입니다. 최근 들어서 7위에서 5위로 부상하다가 독일과 예를 들어 영푸독과 같은 이런 주요국들을 앞질러 가요. 그러다가 이제 2028년 정도가 되면 3위국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GDP의 증가율이 높으니까 네네. GDP 규모에서 지금 5위인데 네. 근데 올라간다는 얘기는 독일과 일본을 앞질러 가는 거예요. GDP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GDP 규모 면에서 아직 일본과 독일보다는 밑에 있지만 성장률에 독일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해요.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일본은 지금 1% 성장할까 말까, 제로 성장할까, 마이너스 성장할까 이러고 있는데 인도는 7%, 8% 성장하니까 네. GDP 규모면에서 거의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성장 속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물론 선진국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흥국인데 거대한 경제 규모가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이게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로서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점차 중국의 역할을 뺏어가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인도가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2028년까지 그 성장이 이어진다는 전망이 가능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인당 GDP가 네. 3위로 올라갈 수 있다. 2028년. 제가 3위로 말씀드린 것은 네. 1인당 GDP가 아니라요. GDP 규모 자체가요. GDP 규모 자체가요? 네. 네. 1인당 GDP로 보면 훨씬 더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것뿐이지만 네. GDP 규모, 그 나라의 전체 총 생산액 전체가 네. 3위 수준으로까지 커지는 그런 나라의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전략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가요? 인도랑 인도네시아랑 방향은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인도도 마찬가지 제조 기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좀 비슷한 방향. 인도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23년에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도약했죠. 중국이 1위였다가 인도가 앞질렀죠. 역전했죠. 그래서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위가 누구일까요? 3위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4위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못지않은 정말 인구 대국이죠. 예.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야겠네요. 미국이 네. 인구 3위국인지 한번 네. 이것만 체크할까요? 왜냐면 예, 예. 또 팩트가 틀리면 인도네시아도 제가 알기로는 4위 맞을 겁니다. 제가. 그거는 인구 순위. 팩트 체크. 4위 아닐 것 같은데. 맞잖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2억인데? 맞잖아요. 오, 2억인데 4위예요? 네. 와, 됐죠? 2, 3위 차이가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이거 오류 하나도 없이 그대로 간 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 네. 인도가 전 세계 인구 대국으로 이제 추월했던 거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네. 4위에 인도네시아가 있다는 건 또 네.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25년 경제전망서에서 네. 좀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지 않고 있는 영역인데 이게 세계의 그 지구의 그 구성, 이 지정학적인 그 지구의 구성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본을 이제 거꾸로 돌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그동안에는 이제 글로벌 노스라고 했었어요. 글로벌 노스 중심이었어요. 왜냐면 북반구 중심, 강대국, 선진국 다 글로벌 노스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 북미죠, 북미. 캐나다, 미국, 북미 지역에 남미는 아니에요. 네. 또 유러피언 국가들 다 북이잖아요. 북쪽에 위치하잖아요. 아시아들도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동북아. 예, 동북아, 북쪽에 있는 또 중국도 강국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이 소위 강국,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 나라들도 다 포함했을 때 선진국, 강국들이 대부분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나라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뭐 인도, 인도네시아 포함해서 또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다 이제 소위 이제 가난한 나라들, 제3국이라고 평가됐던 나라들.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점차. 이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을 큰 그림에서 그려보셔야 됩니다. 근데 글로벌 사우스가 부상하는데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인도예요. 브릭스라는 용어가 생겨나면서 사실 그들의 이 어떤 부상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브릭스라는 용어로 우리가 좀 인식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브릭스도 또 한 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네, 브릭스도 기존의 어떤 강대국 혹은 OECD 국가들, 이런 기존 주요 선진 국가들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한 어떤 체제를 만들어 보자. 뭐 경제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부족할 게 없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인구 구조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부족할 게 없지 않느냐. 우리끼리 달러 체제에 대해서 저항해 보자. 우리끼리는 우리 통화로 좀 대응해 보자. 예를 들어 우리 브릭스 국가들끼리 특히 중동 국가들까지 포함시켰을 때 우리끼리 원유 사고 파는데 왜 달러로 사고 파냐? 뭐 위안화로 사고 팔자, 헤아라로 사고 팔자, 뭐 이런 종류의 논의까지 최근에 전개되어 왔죠. 뭐 그런 것처럼 기존의 룰이 점차 깨지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네. 그런 어떤 지구본을 이제 거꾸로 들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점차 열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밌게도 인도의 부상이 예의주시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동시에 나타나는 한 가지 지배적인 현상이 유럽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유럽이 정말 가난해지고 있어요. 유럽이 굉장히 취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경제, 특히 유로존뿐만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유러피언 국가들이 뭐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어렵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현재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이 유러피언 국가들의 거의 마청 역할을 하는데 독일이 특히 힘들어요. 근데 독일이 뭐 힘든 이유들 중에 여러 가지가 한 가지가 제조 강국인데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이 뭐 강하게 초저가 전략으로 과잉 생산 전략으로 이 전기차를 가지고 공세를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독일 자동차 강국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 하나 만들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몇 가지입니까? 2만 가지예요. 그 2만 가지 부품을 생산하려면 얼마나 많은 1차 벤더, 얼마나 많은 또 2차 벤더, 얼마나 많은 또 중소기업들이 이 복잡한 사슬처럼 얽혀 있을까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독일 경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나듯이 하나하나가 잠식되는 거예요. 제조기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일 경제를 휘청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유로존이 가장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지.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유로존이 서둘러서 금리 인상하고 서둘러서 금리 인하했어요. 왜 그래? 그만큼 물가가 급격히 치솟았고요. 급격히 또 물가가 이렇게 급격히 하락해요. 취약한 나라인 거예요. 외세에 취약해요. 예를 들면 얼마나 취약하냐면 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22년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22년 아마도 말 발표됐었던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 그 표지가 경제전망 보고서에 있는 표지가 그 라디에이터라고 하죠. 따뜻하게 만드는 라디에이터에 손을 얹고 있어요. 그 어르신이 딱 누가 봐도 그 나이 드신 어르신 할머니가 손을 얹고 있어요. 라디에이터에 손 얹으면 어떻게 돼요? 화상이 입죠. 네. 근데 손을 왜 얹고 있을까요? 세게 못 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게 못 틀고 있는데 왜 손을 얹고 있을까요? 춥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위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정말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 너무 임팩트 있었어요. 에너지 크라이시스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22년 6월 물가 상승률이 CPI 기준으로 9.1%를 기록합니다. 이 9.1%라는 물가 상승률이 41년 만에 찾아온 고물가예요. 근데 그때 유로존 물가상 영국, 독일, 유로존 이 물가 상승률이 10%를 초과합니다. 10%, 11%, 12%를 초과합니다. 네. 그래서 유로존,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할 때 심지어 1.0% 금리 인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그 초인플레이션에 놀랐지만 오히려 이런 에너지발 금리, 물가가 너무나 높게 치솟으니까 에너지 크라이시스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오일 쇼크처럼 네. 마치 그런 걸 더 취약한 거예요. 물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약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에 또 취약하게 유로피언 국가들이 또 당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가뜩이나 물가는 치솟죠. 그러면 또 가뜩이나 물가는 치솟으니까 임금은 그만큼 안 높아지는데
고금리에 또 당하고 고물가 고금리에 역습을 당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실질임금이 줄어요. 네. 아직까지도 실질임금이 2019년 4분기를 밑돌아요. 2019년 4분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돈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임금 수준이. 네.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임금 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 돌아온 거예요.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실질 임금이. 이 얘기는 뭐냐면 식료품 물가는 이만큼 치솟았는데 임금은 이만큼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게 단적인 사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지금 멈춰 있고 오히려 중국한테 뺏기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이라 하면 소위 선진국의 상징인데, 그죠? 선진국의 상징이고 강대국의 상징이고 OECD의 상징인데, OECD가 어디에 있어요? OECD 본사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네, 파리에 있습니다. 에펠탑하고 얼마 가까워요. 걸어갈 거리예요. 그만큼 가까워요. 그게 상징이라면 OECD의 상징, 선진국의 상징인데, 그 소위 기존의 정통적인 글로벌 노스가 가난해지고 있는 와중에 인도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시경제 전망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리시는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죠. 네. 그러면 앞으로 강대국은 결국에 노스에서 사우스로 옮겨가는 네. 수순을 밟게 될까요? 그럼 그랬을 때는 그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는 어떤 국가가 될까요? 인도일까요? 네.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주요 자원국들이라고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제가 왜 이런 나라들을 강조하냐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인구 얘기만 했고 노동력 얘기만 했지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자원이에요. 자원. 제가 왜 이 자원 얘기를 하냐면 그동안에는 이 글로벌 밸류 체인상에서 반도체만 논했단 말이에요. 또 2차 전지만 논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만드는데 2차 전지 만드는데 니켈 없이 가능해요? 흑연 없이 가능해요? 은 없이 가능해요? 결국 이런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런 모든 AI가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자원 없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자원을 누가 갖고 있느냐예요. 우리나라 갖고 있느냐예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아주 묵직한 질문입니다. 네, 이 자원들을 글로벌 사우스가 갖고 있어요. 아프리카라든가 물론 글로벌 노스에 해당되는 주요국들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네. 주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관심이 없었던 아프리카 주요 지역, 네. 네. 그리고 동남아 주요 지역, 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좀 과시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은가격이 요즘 치솟고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은가격, 잠깐 설명드린다면, 네. 은가격이 치솟는 배경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수요예요, 수요. 근데 수요가 많으냐? 은의 수요가 여러 가지인데 은 중에서도 특히 산업용 은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원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수요가 있는 그 자원이 은입니다. 산업용 은. 네.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자원이 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 수요가 많은데 그만큼 은은 매장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부 그 자원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매장량을 추산했을 때 많아야 20년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정론일지는 저도 아직 확인은 안 한 상태지만 그만큼 매장량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은 가격이. 뭐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런 자원을 누가 갖고 있는가? 그러면 글로벌리 지정학적으로 불안하게 이렇게 전개될 때 그러면 나 이제 자원 공급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사실 공급망 완전히 끊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강한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한 차례씩 좀 급등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 리튬도 굉장히 리튬 포함이죠. 크게 올랐었던 적이 있었고, 뭐 여타 뭐 원자재 가격들이 올해 들어서는 은이나 금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2027년 말까지 지금 넣는 펀드가 있는데 거기 베트남을 해가지고 베트남 괜찮아요. 인도 할 걸. 아쉽네요. 지금이라도 인도나 인도네시아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도 한참 괜찮습니다. 네, 한참 괜찮다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 전 세계의 경제에 항복점으로 작용했던 가장 큰 압력 가운데 하나는 역시 물가였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된 여러 계기 중 하나, 유럽의 경제 중심 국가인 독일 쪽의 폭스바겐 사태 역시도 항복점으로 작용하는 주요 이벤트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미국이 내년도 성장 둔화가 되고 우리도 여전히 저성장인데 잠재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 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이런 뉴스가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과정. 그게 딱 2%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서로 추월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요. 저성장 고착화 받아들여야 할 운명일까요? 극복 가능할까요? 극복 가능하지 않은 건 없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는 게 필요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고, 긍정이라기보다는 저성장 고착화라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더 저성장 고착화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저성장 고착화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데 누가 야, 너 얼굴에 뭐 묻었어 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해야 여기를 뭐 닦고 이렇게 얼굴이 티 있는 것도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나의 얼굴에 대해서 뭐 묻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티가 있는 걸 지우고 멀끔하게 있다는 건 팩트니까 수용할 걸 수용하고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뭐냐면, 제 얼굴에 만약에 여기 뭐가 묻었으면 묻은 겁니다. 저성장 고착화라는 것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때 잠재 성장률 자체가 정점 기준으로 9.7%였습니다. 잠재 성장률 자체가 9.7%에서 8%대, 7%대, 6%대, 5%대, 3%대, 그리고 지금 2%대에서 1.8%대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올릴까를 고민해야지, 잠재 성장률은 안 떨어집니다. 우리 저성장 고착화 안 됩니다. 우리 수용하지 않는 거랑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잡티 있다고 지적하는데 수용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저의 의견은. 잠재 성장률이 중요한 이유와 네. 또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두 가지 알아볼까요?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제가 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이 딱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딱 옆에 보셔도 누가 봐도 제가 밥을 많이 먹을 것 같이 보이시죠? 훨씬 더. 식사량이 훨씬 많을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면 그래봐야 한 그릇 아닐까요? 어쨌든 제가 한 공기 뚝딱 먹을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이게 제 잠재 식사량이에요. 그게 잠재 성장률인가요? 잠재 식사량이라고. 잠재 식사량. 예, 예. 네. 이게 잠재 식사량이라고요. 근데 제 잠재 식사량은 밥 한 공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따라 감기가 걸려가지고 3분의 1도 못 먹어요. 그거는 실질 식사량이에요. 네. 그리고 오늘따라 뭐 허기지고 운동량이 많아서 2공기를 먹기도 해요. 그것도 역시 실질 식사량이에요. 그러니까 잠재 식사량과 실질 식사량의 차이 아시겠죠? 역시 그럼 설명됐죠?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차이 그겁니다. 그 나라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인구 구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되는 성장률 그게 잠재 성장률이고요. 실질 성장률은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외적인, 대내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따라서 실제 나타나는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인 거죠. 네. 근데 실질 성장률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는 게 더 큰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잠재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거,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잠재 성장률이 왜 떨어지는가, 이걸 그 구성을 봐야 돼요. 그걸 계산하는 산식이 있어.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 때는 레고 블록에 이제 비유를 해요. 이제 세 개의 레고 블록을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세 개를 쌓아요. 그럼 세 개를 쌓으면 하나가 노동 투입이에요. 노동 투입. 그 다음 하나가 자본 투입. 그리고 맨 위에가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생산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동 투입은 앞으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인구 감소니까. 근데 이미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노동 투입은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는 있죠. 여성 경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든가, 일가정 양립을 뭐 실시한다든가, 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년층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시킨다든가 방법은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쉬운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다고,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필요가 있겠죠. 노동 투입은 줄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처럼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에 그렇게 전망되는 나라에 해외 직접 투자가, 자본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겠죠. 네. 또 노동인구가 줄어들 거라고 본다면 인건비는 올라갈 텐데 세계 주요국들이 우리나라에 공장 질까요? 있던 공장마저 다른 나라에 짓겠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본 투입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린 전제를 까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개의 레고 블록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가정하는 게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인정할 거 인정하자는 얘기지 부정적으로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인정하자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이게 생산성이라고 했죠. 총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이 이거예요. 이거를 끌어올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유일한 희망.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올리면 잠재 성장률을
추가적으로 둔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거는 예를 들면 기업이 혁신하고요.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요. 더 효율적으로. 생산 방식을 바꿔요. 생산성 높게. 또 예를 들어서 자율근무제, 유연근무 시스템 예를 들면 또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이 올라가요. 교육과 네. 인재 유치. 그렇죠. 모두가 인재가 돼서 그리고 기술 수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모두가 고부가가치 일을 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저부가가치 일만 하다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도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요. 계속 유망산업 중심으로. 이렇게 되면 이 총요소 생산성을 중심으로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노동 투입 계속 일어났어요. 이민자, 해외로부터 그냥 단순히 이민자만 받은 게 아니라 기술 이민, 아주 훌륭한 기술 이민자, 지식 이민자를 받았어요. 자본가를 받아들이고요. 네. 또 자본 투입,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을 유입시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 투자자들, 국민연금조차 외국 비중을 늘리잖아요. 국민연금조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조차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비중을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조차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마저 빠져나가고 있는데 해외 자금이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옵니까? 자본 투입. 공장 다 미국으로 짓도록 IRA 법안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레고 블록이. 총 요소 생산성. AI 리드 하고 있잖아요. AI 반도체 밸류 체인 전체를 A부터 Z까지 다 미국에서 해먹겠다 하고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A, B, C 해당하는 모든 레고 블록이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잠재 성장률의 레벨이 올라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23년 말에 24년 예산안 발표할 때 전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네.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을 때. 그때 R&D 예산과 교육 예산만 줄였거든요. 이 R&D 예산과 교육 예산이 정확히 생산성에 해당되는 영역이에요. R&D 예산 올리고 교육 예산을 올려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R&D 예산만 줄이고 교육 예산만 줄였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현 정부의 그 정책적 그 방향성? 그게 혁신성장이거든요. 그 혁신성장이라는 방향성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노동이 있습니까? 토지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성은 오로지 인재고 오로지 교육혁명을 일으켜서 전 인구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군가가 어떤 신흥국이 어떤 선진국들이 추격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신사업으로 진출하고 우리가 일본처럼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꾸준히 신사업으로 사업 재편을 해나가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된 배경은 잃어버린 30년을 가진 것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산업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네. 인구 인구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 네. 인구 때문이 아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산업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계속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꿔나가지 않고 R&D 투자하지 않고 교육 투자하지 않고, 교육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교육 예산 줄인 이유가 학령 인구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예산 줄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1인당 교육 예산이 고정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1인당 교육 예산을 고정시킨다고 가정하면 학령 인구가 줄면 전체 교육 예산을 줄여도 되죠. 저는 1인당 교육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한 명 한 명을 다 인재화해야 된다. 특화된 인력을 만들어야 된다. 기술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고급 인재해야 된다. 융합형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 그 교육을 더 특화시켜야 된다. 교육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역시 R&D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발 더 도약해야 될 바이오 영역, 또 AI 영역, 반도체 영역에서 기존에 잘하는 거는 더 잘 지켜나가고, 우리가 그동안에 못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영역에서도 더 한 발 더 나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기술적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R&D 예산을 줄이고, 또 줄였다고 해서 또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또 늘리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늘렸다 줄였다 다시 늘렸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R&D 예산은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기술 로드맵을 그리고 그 기술 로드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뒷받침되는 예산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잠재 성장률을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간단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더 해야 될 텐데, 그런 고민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사실 교육의 어떤 그 과정들도 AI 시대를 맞이해서 아주 대폭적으로 큰 혁신을 하고 변화를 시키는 국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각 국민들의 어떤 그 인재로 키우기 위한 그런 투자들이나 인재로 성장을 해서 그 국가의 1인당 GDP가 높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국가 중에서 뭐 에스토니아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좋은 예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라도 우리도 뭔가 좀 변화의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시기, 지금 변화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는데, 답답한 근시안적인 그런 그런 정부의 움직임들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성장에서 가장 먼 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인도, 인도네시아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아, 네. 답변 드렸던. 네. 그럼 저성장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는 유럽, 일본? 그러네요. 네. 저성장은커녕 역성장하는 나라니까요. 예,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네. 일본도 어쩌면 작년에 반짝 성장했다가 네. 다시 제로 성장으로 전환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특히 경제 성장률 둔화가 전망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올 하반기에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일본은 금리를 올렸고요. 전체적으로는 피벗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는 이런 피벗을 단행하면서 어떤 그 자본시장의 변동성도 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사점은 뭘까요? 네, 그 피벗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피벗의 시대라는 것은 어쨌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라는 것이고,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은 저는 그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역시 잠깐 그 표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그 터닝 더 코너라는 부제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 사이클을 타는 장면인데 그 코너링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피버팅이죠. 방향전환. 방향전환인데 네. 사이클 열심히 달리는데 코너링 하고 있는 장면. 어때요? 좀 아슬아슬하죠. 아슬아슬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고비만 건너면 좀 직선도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희망도 있지만 지금 현재 좀 아슬아슬하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는 국면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너무 늦으면 또 물가 상승률이 2%를 아예 밑돌아서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너무 늦으면 과도한 경기 침체 상황으로도 갈 수 있고, 또 너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러면 인플레를 영영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런 아슬아슬한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역시 금리 인하를 너무 서둘러서 한다 그러면 뭐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든가 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든가 하는 그런 금융 불안을 또 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피벗의 시대의 고비처럼 나타날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비를 잘 건너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경제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날 현상들로서는 고비를 잘 건너면 네. 실물 경제적으로는 당장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후순위로 나타날 겁니다. 25년 뭐 하반기나. 그래서 이제 상저하고의 흐름은 보이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상저하고지 상저하저예요. 상저하저인데 부양책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에 예, 효과는 네. 하반기 끝자락에나 좀 나타날 거고요. 기대는 안 하시고요. 예, 기대가 막 많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또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금리 인하도 아닙니다. 다만 그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시장, 자산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 자산시장에 미친 자산 효과 네. 네. 이런 것들 좀 구분하면서 시장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중국이 그 좀 침체되다 보니까 처음에 발표했던 9월 말에 깜짝 경기 부양책은 우리 돈으로 190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 그 이후에 금리 인하라든지 네. 그 밖에 또 발표한 규모의 한 2배가량은 더 또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대규모 부양책의 시사점은 뭘까요?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당연히 경기 부양적 효과는 나타나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 경기 부양적인 정책에 따른 영향이 일시적일 거냐, 구조적으로 이 소위 유동성 함정과 같은 이런 현상으로부터 완전히 탈피될 것이냐,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중국 경제가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최근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냥 0%를 기록했거든요. PPI 생산자 물가 기준으로는 뭐 22년 이래로 계속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거의 디플레이션 상황이지 않나 하고 진단할 만큼 중국 경제가 참 내수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만큼 경기 부양적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22년, 23년, 24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을 듣지 않다가 24년 하반기에 좀 극단적인 정책까지 인젝션을, 주사를 막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주가에는 일단은 영향을 준 거고, 그런데 만약에 24년 하반기에 그런 영향에, 그런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에 따른 실물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PMI 지수가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으면, 혹은 중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뚜렷하게 2%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중국 청년 실업률이 뚜렷하게 하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부양책을 정말 막대한 부양책을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말을 듣지 않네? 라는 신호들을 발표할 때마다 다시 증시가 무너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둘 중에 하나, 어디에 가능성이 더 높느냐, 저는 일시적으로는 부양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24년 4분기 정도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막대한 돈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도 일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그게 방향을 이렇게 바꿀 만큼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나 내수 침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다가 다시 제조 경기가 꼬꾸라져. 왜냐면 중국으로부터 이탈하는 리쇼링 현상, 공장의 이전 현상, 미중 패권 전쟁 현상, 또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가는 현상, 자금 이탈 현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현상들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한다고 돌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일과 경기적인 일이 맞물린 건데, 근데 이 경기 부양책으로 구조적인 그 현상을, 예를 들어서 해외 직접 투자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도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을 수 있는 일이 있고 막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기 부양책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효과를 다 나타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느낌을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느낌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댐이 있는데 구멍이 막 나 있는 거예요.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이 경기 부양책으로 이 구멍들을 이제 막는 거예요. 막았는데 다 막진 못해요. 구멍이 몇 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네 하는 느낌이 나죠. 근데 구멍이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구멍이 좀 뚫리기 시작하는, 그런 한두 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타난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제 곤두박질 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는 국면으로는 치닫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를 볼 때 중국이 뭐 망했다, 중국이 뭐 쓰러진다, 중국이 폭망했다, 뭐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논한 게 다 구경제만 논한 거예요. 중국을 논할 때 구경제와 신경제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경제만 논하면 망한 것 같죠. 근데 신경제를 논하면 중국처럼 견조한 나라가 없어요. 또 중국의 예를 들어 신경제적인 측면, 재생에너지 산업, 태양광, 풍력, ESS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 2차 전지, 로봇, 산업용 로봇, 드론, AI, 안면인식 기술, 뭐 정말 이 신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유럽을 위협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을 위협할 만큼 과잉 생산하고 있을 만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중국이 무너진다, 쓰러진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구경제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대신 신경제가 이걸 견인하고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어쨌든 GDP 규모로 2위 국가인데, 미국 다음으로 GDP 규모가 큰 나라인데,
그런 큰 나라가 아직도 5%, 4% 후반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나라를 가지고 망했다. 이런 표현은 또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경제적인 측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특히 숨은 부채, 뭐 그림자 금융, 뭐 이런 구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좀 어려워 보인다. 정확히 그런 부분은 짚어볼 수 있겠지만, 또 신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루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은 하지만 그 미중 패권 다툼에서 이 패권 다툼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치고 오는 2위 국가가 무너져야 끝나는 다툼이지 않나요? 이전에 일본처럼 미중 패권 전쟁. 예. 그러니까 이전에 일본처럼 무너뜨려야지 이 둘의 어떤 경쟁이 끝나게 되는 것 아닐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좀 지정학적 질문인데 제가 뭐 지정학 분야에 좀 많이 약하지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거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only one 미국이었죠. 강대국 미국. 누가 미국 말을 들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싸웠고 싸워서 누군가는 전쟁에서 패했고, 지금은 only one 미국이 아닌 체제. 그래서 미국 말을 이제 안 듣는 거죠. 러시아도 미국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도 미국 말을 안 들어요. 그만 싸워라 해도 계속 싸워요. 중동도 계속 싸워요. 중국도 계속해요. 관세 올리면 중국도 올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 세계 주요국들을 힘의 순위로 나열을 하면 미국이 제일 센 게 맞지만, 다른 여러 국가들도 그 2위, 3위, 4위 국가들도 힘의 세기에서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러니까 뭐 이게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미국도 함부로 싸울 수는 없는 뭐 그런 영향력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또 미국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그 동맹국적 지위를 활용해서 대등하게 그 지정학적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미국과 뭐 어느 한 나라가 결국 무슨 미중 패권 전쟁을 마치 두 개의 해가 동시에 떠 있을 수 없다라는 기조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냥 두 개의 해가 계속 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정학적인 긴장감을 높여주는 요소는 될 수 있겠네요. 높여놓고 높은 네. 긴장감의 형태로 네.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세계 경제에 좀 안 좋은 불확실성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까 중국 설명을 해주실 때 좀 공감됐던 거는, 이런 쪽은 좋은데 국영제는 또 구조조정 필요하고 신경제는 좋다. 그리고 또 모든 댐의 구멍을 다 막을 수 없는 그런 뭐 불가역적인 요소, 진짜 자연스럽게 그냥 자금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없는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수출은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다가 11월 정도서부터 해서 성장을 쭉 보여왔어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근에 내수는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네. 워낙 내수가 우리나라 부진하다는 게 사실 우리 경제에 좀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데, 우리 경제에 가장 약한 고리를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수가 굉장히 안 좋고요. 어쩌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물가도 물가지만 배경 중에 하나는 내수 경기 부진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도 24년 한 해는 기여도로 봤을 때 이 외수, 수출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25년에는 수출 기여도가 많이 꺾이는 것으로 한국은행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수출 기여도가 꺾이는데도 성장세를 나름 유지하게 하려면 내수 기여도가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게 그 전제 자체가 좀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으로서는 어쨌든 내수 경기 부양이 좀 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소매 판매액이고, 그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라는 지표로 봤을 때 2020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찍는다는 건 정말 기이한 일이거든요. 근데 21년에 다시 뭐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을 했겠죠. 네. 플러스로. 근데 되게 재밌게도 22년 또 마이너스, 23년 또 마이너스, 24년 또 마이너스를 찍습니다.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24년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 3.5%를 찍습니다. 소매 판매가 이렇게 얼어붙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우리 전체 취업자가 한 2,700만 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2,700만 명 중에 약 2천만 명이 임금 근로자예요. 봉급 생활자. 그리고 약 700만 명이 자영업자예요. 근데 정확히 하면 한 650만 뭐 이렇습니다. 근데 2천만 명이 임금 근로자가 월급을 받아서 소위 이 골목 상권에서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영업자의 매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내수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골목 상권에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예를 들어 길 가다가 커피도 사 먹고, 이게 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22, 23, 24년 동안 금리가 너무나 올라가서 이 소득 중에 이자 상환액이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주는데, 근데 물가 상승률은 올라갔고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에 실질 소득 증가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소득이 오히려 주는 거예요. 실질 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제가 23년 전망서 때인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때 KBS 다큐멘터리 제작할 때 저랑 같이 프로듀싱에 제언을 드렸다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그 제목을 드렸고, 그게 400만이 보셨어요. 네. 네, 모두가 가난해진다. 네. 네. 근데 그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표현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자 상환액은 커지고, 그러면 소득액에서 이자로 빠져나가고 남은 그 소득액도 물가 상승률은 높은데 소득 증가율은 그것보다 낮으니까 평균적으로 소득 증가율이, 실질 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비를 아껴야죠. 소비를 아끼는데 주로 뭐부터 아껴요? 외식 소비부터 아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힘들어요? 자영업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힘든데, 자영업자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건비도 오르죠. 임차료는 계속 유지되죠. 나갈 건 계속 나가요. 전기료, 가스료 다 올라가요. 그리고 뭐 각종 식재료니 비용은 다 올라요. 매출은 안 느는데, 매출은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느는데 네. 비용은 늘어요.
그러니까 이 매출액 가지고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을 다 못하니까 추가적인 대출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취약차주로 전환돼요.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 그러니까 대출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매출 가지고 운영자금을 충분히 메꿀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기로에 서요. 그러니까 폐업자가 최대치를 찍습니다. 23년에 작년 폐업자가 98만에 이릅니다. 98만 6천 명 폐업자. 근데 아쉽게도 24년에는 더 많은 폐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0만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폐업자는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폐업을 예고한 창업자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네. 인구 구조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가 본격화되었는데 이 세대가 재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영업으로 내몰리는데 한 지역에서 한 골목에서 예를 들어서 김밥 가게가 2개 있으면 그러면 이 2개 김밥 가게 매출액이 총 월 500만 원이다. 근데 3개 있으면은 600만 원을 늡니까? 3개 있어도 3개의 총 매출액은 500만 원 똑같아요. 4개 있어도 500만 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4개, 5개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총 매출액은 똑같으니까 계속 각각의 매출액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과밀화되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 여력이 경제가 고용 창출력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 노동 시장에서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가 창업을 시도하고 굉장히 많이 창업을 시도하고 그리고 많이 폐업으로 전개되는 그리고 이런 거시경제적인 여건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요인과 인구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이 같이 맞물려서 100만에 달하는 폐업으로 야기되는 것이고 항상 폐업은 가계부채와 맞물립니다. 부채. 이게 기업의 도산도 또 국가의 도산도 도산, 파산, 폐업은 다 부채와 맞물려요. 부채가 없으면 그럴 일이 없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부채를 못 갚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물론 자발적 폐업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 폐업하고 다른 일을 해볼래 하는 자발적 폐업이 아닌 비자발적 폐업을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 이런 폐업, 도산, 파산 이런 것들은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는 그 내수 부진에 따른 자영업자 취약차주가 돼버리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좀 막기 어려운 구멍이 될까요? 너무 어려울 것 막을 수 같아요. 있죠. 자영업자분들 네. 정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그렇게 좀 편할 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자영업자 연구를 했었던 게 2012년이었는데요. 이 자영업 과밀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유도해줘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특정 지역에는 이런 업종이 유독 과밀화되어 있으니 이런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든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는 좀 이런 업종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참 그러면 편할 텐데 하는 업종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업종을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서 창업하기를 좀 가이드라인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과밀화를 좀 막기 위한 그런 어떤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 정책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외로 취업보다 더 어려운 게 창업이에요. 그럼요. 창업은 자기가 A to Z 다 해야 돼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회 주된 직장에서 일하시던 분은 어쩌면 어른으로서의 역할까지 하다가 나오시잖아요. 근데 창업하시면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어른으로서 그 20대 청년이 떡볶이 사 먹으러 왔을 때 그 왕으로서 대하는 자세도 심지어 부족해져요. 극단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제 주변에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까 제 위에는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 또래로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 이렇게 뵈면은 절대로 서비스업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시면 안 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서비스 마인드. 그러면 그 소위 50대, 60세 정도 꽉 차신 분이 퇴직해서 창업하면 20대 청년이 떡볶이 사 먹으러 왔는데 얼마나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대하겠어요, 그 청년을. 저는 뭐 이렇게 물건 그럼 성공할까요? 그쵸. 그것부터 안 된다고. 맛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아니 근데 너무 진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해주시네요. 진짜. 적나라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하시는 제 얘기가 그 하지 마셔라가 아니라 네. 그런 거부터 상당히 많이 노하우나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창업을 하시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턱대고 창업하지 마시고 준비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여러분 계시는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창업 준비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다 무상 교육이 있습니다. 구청부터 해서. 네. 그 마케팅 교육부터 해서 서비스 마인드 이런 교육 프로그램, 준비된 창업을 해요. 그래야 적어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시행착오의 과정이 굉장히 많은 빚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가 창업 직전에 적어도 같은 창업의 유형의 알바생의 형태로라도 취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얘기 하려면 또 1시간 갑니다. 그런 진짜 이게 의외로 1시간짜리네요. 1시간짜리예요. 저 자영업 연구소 2012년부터 연구하셔가지고 또 이거 가지고도 고민을 오래 했었어요. 또 그 외에 사실 약한 고리로 이 한 가지의 질문이 다 한 2, 3년씩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인사이트 많이 왔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교수님. 아닙니다. 그 외에 우리 경제에 또 약한 고리를 꼽자면 저축은행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책에도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책을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수님의 투자사 생활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채널 이름이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하시는 패널들,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니즈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은 그 자산과 소득이 급격하게 어떤 증가했던 계기가 있으시다면 내 인생에서 어느 시점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자산과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시점. 네. 급격하게 증가한 적은 없어요. 꾸준히 증가했어요. 리니어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 시작하시면서부터 줄어든 적 없이 꾸준하게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그래프가 어느 순간 조금 각도를 높였던 각도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급격히 어느 순간 증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 답변 드립니다. 약간 방어를 해주시는 것 방어가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어쩌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일이 어쩌면 미실현 이익이지만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실현 이익이지만 지금 당장
미실현 이익이 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비상장 주식? 네. 네.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비상장 주식도 투자를 하시고 다양한 어떤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우상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네. 뭐 사실 우리 뭐 교수님이나 저나 한 50대까지는 그래도 쭉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3, 40대에 가장 소득이 피크, 40대의 피크를 찍잖아요. 소득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결은 네.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즐거워서 하고 있습니다. 100% 즐거워서 하고 있습니다. 일도, 투자도. 제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은 네. 즐겁냐 안 즐겁냐가 기준입니다. 네, 즐거움은 하고 즐겁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즐거운 일은 제가 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즐거운 일을 합니다. 그걸 찾으신 거네요. 네, 제가 잘하고 즐거운 일을 합니다. 그게 바로 취미도 일도 네. 즐겁고 잘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심지어 제 유튜브조차도 뭐 예를 들어 라이브도 가끔 독자분들이 라이브 일정을 고정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럼 고정하면 그건 일이 될 것 같다. 그럼 일이 되면 즐겁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라이브를 여는 게 여러분께도 좋을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즐거울 때 열고, 그래야 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일 것이고, 그래야 선순환일 것 같다. 일로서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뭐 원하신다면 알람을 켜놓으세요. 저는 구독하시라는 말씀 안 드리거든요. 구독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구독하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립니다. 구독하라고 말해서 구독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구독하시고 구독하는 게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구독하지 마세요. 정규적으로 이 영상을 보실 게 아니면 구독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 특히 이제 라이브로 영상을 보실 분들은 뭐 알람을 맞춰 놓을 필요는 있겠죠.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은. 왜냐면 제가 일정을 고정해 놓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라이브를 하는 원칙이죠. 즐기고자 하는 거. 예. 그리고 경제 연구하고 제가 책 쓰는 것도 제가 항상 주말 오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오전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어쨌든 글을 쓰니까 작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작가라는 감성을 가지고 경제라는 바다에 빠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오전 동안에는 그 아무도 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려서 서재방에 가서 경제라는 바다에 빠집니다. 또 그 시간만큼은 또 그 시간에 분석하고 데이터 분석하고 글로 옮기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역시 그 분석하고 글을 옮겨 적고 내가 발견해낸 그 방향성, 그 인사이트, 찾아낸 인사이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글로 옮겨 적으면서 정부나 기업에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즐겁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것은 어쩌면 어렸을 때 찾았던 제 좌우명이기도 해요. 네.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너무나 존경하는 스티브 잡스 CEO께서 남겼던 명언들이 있는데 그 명언들 중에 상대적으로 덜 기억하시는 명언이 있어요. 네. 저는 그 명언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네. 그 명언이
You should find what you love if you want to be happy 라는 그 문장을 너무 제가 좌우명처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네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너가 사랑하는 일이 뭔지 찾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하라. 결국 당신이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는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았는지 여부,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하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저는 제 일도 취미도 제가 사랑하는 일을 찾고 그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행복하고, 뭐 그 일이 뭐 자산을 증대시키고 또 소득이 증가하게 하는 네. 그런 경로하에 또 있는 것이기도 해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이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그야말로 경제와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경제와 내가 거의 하나 일체가 되는 그 시간을 굉장히 또 즐겁고 행복해하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뭐 결혼을 한다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뭔가 대상을 사람에게서 찾거나 사실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내가 평생 가져갈 일과 사랑에 빠진다는 게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를 즐겁게 하는 비결은, 경제를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를 어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딱 떠오르시는 거죠? 그게 즐거우신 거죠? 그럼요. 네. 제가 그 투자 추천을 잘 하진 않지만 투자 추천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지만 투자를 직접적으로 추천을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하실 말씀은 다 하시던데요? 의외로 투자 추천은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아마. 네. 예,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2022년에 인플레이션을 전망할 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고 했었죠. 인플레이션을 전망할 때는 인플레이션에 좀 투자하라. 네. 국제 유가 상승할 때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라. 그 말씀 드렸던 거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투자하라고도 드렸던 거, 그거 많이 좀 유효했었던 거 기억에 남고요. 기억에 남는 것들, 바이든 대선 되자마자 바이든 하면 이거다 하면서 추천드렸던 거. 뭐가 있을까요? 그때 뭐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이쪽 그 당시에 그런 것들. 그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 흐름의 변화에 투자를 하는 거, 단기적인 뭐 그런 거 말고 네. 구조적인 그런 흐름에 하는 거. 인도 얘기는요, 제가 인도 얘기는 한 7, 8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왜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7, 8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정말 인도 얘기 7, 8년 전부터 했어요. 아이, 못 들었네. 네, 정말 그랬어요. 아마 네. 그랬습니다. 7, 8년 전부터요? 네. 인도 얘기는 진짜 옛날부터 했습니다. 2017년. 근데 아직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항상 질문 던져보세요. 이 제2의 중국은 누굴까? 간단하지 않나요? 글로벌 제조 기지. 네. 인도? 동남아 아니고요. 동남아 아니죠. 동남아 아니고 인도? 네. 그렇군요. 혹시 인생 수익률을 안겨준 투자 경험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하셨나요? 말씀드릴까요? 네. 재밌었던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의미 있는 투자 경험 하나 말씀드리고 할게요. 제가 그걸 알고 투자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어렸을 때 그 유망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엔터에 투자를 했었는데 근데 싸이가 대박을 냈습니다. 말춤을 췄죠. 강남스타일로. 그래서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2배를 뛰었던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아마 그랬었던 기억이 한 번 있었고요. 텐베거를 그러니까 제가 손에 잡으셨네요.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뜰 거야라고 예측한 건 아니고요. 엔터 산업이 유망할 거라고 판단하고 YG에 투자를 했었던 거고 그 당시에 네. 201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랬었던 거고 그거 참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 인생 투자는 지금 투자인데요. 저는 제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를 좀 좋아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주주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언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년 됐고요. 네. 그렇게 하게 된 계기는 어떤 회사의 대표를 만났는데, 젊은 CEO를 만났는데, 그 해당 산업이 제가 봤을 때 정말 유망 산업이다라고 네. 제가 그림 그리는 그림에서 확신을 하게 됐고, 근데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니까 경영전략회의 같은데 가니까 오늘도 현대차 갔다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자들 앞에 설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꾀하세요 하면서 뭐 경제전망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녹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억이 SPC 그룹한테 키오스크 까세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처음. 언제요? 키오스크 도입하세요. 2020년에. 제가 키오스크 도입하라고 했었어요. 그때 2019년인가 제 네.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엔가 연초에 신문 일면의 기획 기사로 그런 무인기 같은 거 되게 많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도입하라는 네. 경영 전략 제안도 제가 했었고 실제. 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 도입하시면 안 됩니다. 고치세요. 네, 개선해야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이런 식이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또 제안한 게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음 모델. 이제 쉽게 말하면 대면으로 지급 결제하다가 키오스크로 결제하다가 키오스크도 아닌 그 다음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모델 비즈니스에 투자 중이세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소개시켜 주다가 정말 많은 기업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다가 이 회사 대표와 이 회사에 한 20억 가량 투자했던 투자사가 야, 이분한테 지분을 드려야겠다 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제 기여를 보고. 그래서 지분을 실제 주셨어요. 무상으로요? 네. 진짜 저의 기여를 인정해주고. 네. 지분을 받으면서 실제 제 현금 투자도 했어요. 같이. 네. 그래서 제가 대주주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대주주로 저도 이제 6번째 주주가 됐어요. 6번째 네. 네. 그러면서 이 기업의 여섯 번째 대주주가 됐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이제 쭉쭉 커지는 거죠.
지금 한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 여기 다 나가면 큰일 날 텐데요. 모 기업이. 하여튼 쭉쭉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산업은 넥스트 키오스크인데 그건 결국 결제 쪽이네요. 결제 네, 쪽. 네. 오. 근데 금감원에 이제 피지사 등록 절차만 남았는데 피지사 등록이 끝나면 또 여기서 공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미실현 이익이지만 지금 급성장하는 그 하나가 있다고. 공이 계속 붙는 거예요. 네, 아. 네. 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잘 알고 지내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태국의 CP그룹 그 관계에 있는 이제 사촌 조카야, 조카.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소개를 시켜서 태국에 이제 이 비즈니스를 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확장이 기회가 될 때마다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하고 또 최근에는 또 뭐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런 거에 좀 그리고 그런 걸 인수하고 대주주가 되고 교수님이 인수를 하신 네, 거예요? 네, 오, 같이 야. 혼자 한 게 아니라 인수하고 컨소시엄 만드셔가지고. 그렇죠. 인수하고 네. 그리고 이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네. 재밌잖아요, 저도. 그렇죠. 네, 그런 거에 재밌다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내가 사서 내가 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은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재밌잖아요.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네.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더 재밌다는 거죠. 제가 즐거운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즐거운 일이라서 하는 거예요. 투자도 더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수합병을 주로 하시는 분들, 그 일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뭐 비상장 주식을 주로 투자하는 투자자분도 계시고 하는데, 교수님은 이 경제 흐름 전반을 다 좀 아우르면서 네. 그런 큰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내가 그 거시적인 시각을 전달하면서 줄 수 있는 전략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업가들한테 도움이 됐었고 이런 것들 경력들이 쌓이면서 거의 종합예술 같은 이런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종합예술이라기보다는요. 네. 그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아, 네. 계속 놓치지 않고 들여다봅니다. 그 다음은 뭘까? 항상 그림이. 요 다음은 뭘까? 여러분 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인공지능 카메라예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맞아요. 이 앞에 있는 카메라가 인공지능 카메라인데 저는 항상 이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경제 전망이 제 메이저라서 항상 요 다음 모델은 뭘까? 항상 그럽니다. 요 다음 모델은 뭘까? 여기에 이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왜 꼭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 선 없어질 수 없을까? 선 없는 모델은 없을까? 항상 그런 생각하면서 이 사물을 관찰하거든요. 항상. 오늘 많은 분들께서 네. 교수님의 반전 매력을 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교수님 제가 열혈 구독자가 아닌가요? 근데 교수님 저는 그 방송하시는 거나 이런 거 뵐 때 네. 경제 전망만 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근데 산업 쪽 얘기를 좋아하는데 네. 저는 좋아하는데 네. 독자들이 산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럴 리가요. 안 좋아해요. 아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산업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잘 얘기 안 해요. 산업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액티브한 투자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경제 흐름만 그냥 보면 내 할 일 끝났다고 끝내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산업별로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일으키는 것이 가장 대세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들 가운데서 좀 선봉에 서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전망하고 계시네요. 예. 네. 몰랐어요. 네, 그래. 저 좋아합니다. 네. 네. 야.
질문을 드리기 잘했는데요. 우리 아마 많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경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어떤 걸 좀 가르치면 좋을까 좀 고민이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하고 싶은데 뭐 물론 교수님의 책을 일단 보면 좋지만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부터 좀 경제 교육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오히려 제가 이런 질문 자주 들었거든요. 이런 질문 자주 받았고 강연 가면 참 이런 질문 많이 받아서 저는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비교해서 돈 공부 시키지 마시라고. 주식 공부 시키지 마시라고. 네. 뭐 부동산 공부, 돈 공부, 돈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강조합니다. 아이가 어려서부터 돈 공부하고, 네. 어려서부터 주식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부동산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뭐 투자해서 돈을 벌 그런 고민만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분명 자라서 내가 어떻게 어떤 역량을 길러서 유망한 어떤 영역에서 인재가 되지, 내가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이 되지, 어떤 이 사회에서 어떤 존경받는 어떤 인물이 될까? 이런 고민 안 해요.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를 고민하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른이 되기 전에 성공하는 경험을 하면 그러면 그 성공한 경험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고민만 하겠죠. 그러니까 성공해도 문제고 성공하지 않아도 문제인데 저는 아이를 망가뜨리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돈 공부 시키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경제가 뭔지 모르고 부모님께서 경제가 뭔지 모르면서 시작된 공부다,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경제가 돈이 아니에요. 경제가 주식이 아닌데 경제가 주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부동산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경제에 관심 있어요. 저 주식 좋아하거든요. 경제에 관심 있어요. 저 부동산 투자 좋아하거든요. 주식은 경제의 극히 일부 중에 하나고 부동산은 경제의 극히 일부 중에 하나인데 부동산이 곧 경제인 양, 주식이 곧 경제인 양 아닙니다. 경제의 극히 일부 중에 일부가 주식인 것 뿐이에요. 극히 일부 중에 일부가 부동산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경제가 그런 거냐 그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경제 공부 시킨다고 하고서 돈 공부 시키는 거죠.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험하다. 그게 아니라 저는 경제 공부라는 것은 나의 의사결정과 저 머나먼 나라의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 아이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까를 규명해 나가는 과정? 나와 지구 저편에 있는 그 세상 사이에 이 70억 인구가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나를 들여다보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과정? 저는 그게 경제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네? 그랬더니 시중금리가 미국 국채금리 2년물 시중금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 시중금리가 또 떨어져요. 한국 시중금리가 떨어지니까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이제 금리 인하해도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좀 밝혀요. 그러더니 실제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대출을 이만큼 지고 있어가지고 엄청 부담이 컸었는데 실제 이번 달에 이자 상환액을 보니까 그동안에 매월 50만 원씩 이자 상환하시다가 45만 원으로 실제 줄어드신 거예요. 그만큼 5만 원 생활비를 우리 어머니가 확보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5만 원 생활비가 늘어서 우리 어머니가 반찬을 저녁 식사 준비하시는데 소고기 반근이 더 늘어서 오늘 소고기 묵국을 우리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에 준비를 하신 거예요. 맛있게 소고기 묵국을 먹고 내일 아침 학교 가는 길에 그동안에는 용돈 500원씩만 주셨는데 500원 더 주신 거예요. 나의 용돈이 500원이다가 1000원으로 늘어서 내일 학교 가는 길에 돌아오다가 빵빠레가 원래 1000원이었는데 500원밖에 없어서 빵빠레 못 써먹다가 이제 용돈이 500원에서 1000원으로 느니까 빵빠레 소비가 느는 거예요. 내가 빵빠레를 사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롬 파월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나의 빵빠레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이런 어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렇게 해서 왜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의 그 의사결정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을 그림 그리고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세상을 넓게 보고 하늘은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야, 하늘은 정말 이렇게 큰 거야,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동그란 거죠. 우물 밖을 나가 보세요. 하늘은 이렇게 넓은데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서 하늘을 보게 해주는 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예요. 근데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마치 경제학은 주식일 거야, 부동산일 거야 생각하니까 아이들한테 돈 공부시키는 거죠. 저는 그런 악순환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절대 아이들한테 돈 공부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많은 부모님들과 또 저희 아이한테도 이 강의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꼭 영상 클립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야, 교수님, 지금 자산 구성 비율을 좀 나눠 주신다면 부동산, 금융자산 이렇게 좀 몇 대 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반반 하고 싶어요. 저도. 의외로 제가 이렇게 막 꼽아가면서 살진 않아요. 네. 뭐를 이렇게 꼽아가면서 살지 않아요. 정말 뭘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하면서 살진 않아요. 뒤에 0 붙으면 이제 금융자산이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거의 없는 사람이 되는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 인생을 바꾼 키워드 3가지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내 인생을 바꾼 키워드. 네. 그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들마다의 어떤 키워드를 크게 꼽아보자면 3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 꼽자면, 그러면 어쨌든 경제?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오늘 굉장히 많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 사실 경제 읽는 남자라는 이 타이틀이 조금 뭐랄까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왜 이분이 이걸 하시는지를 너무 잘 알겠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경제. 경제라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참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태민 교수님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참 나눠보면 그 비트코인을 투자로 보지 않으시고 동반자로 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시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도 경제를 동반자로 보고 경제를 과학으로 보고 있어서 경제라는 이 대상을 만나서 같이 얘를 분석하고 얘를 생각하고 또 얘를 이야기하고 얘를 쓰고 얘를 상상하고 얘를 말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바꿨다기보다는 정말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없이는 살 수도 있지만 테니스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아, 언제부터 배우셨죠? 되게 재밌죠? 언제부터 배우신 거죠? 테니스는 제가 한 20대 말 아, 오래되셨네요. 네. 했는데 근데 테니스는 그 취미로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테니스 코트에 서 있는 저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테니스는 경제는 구분을 하자면 일이잖아요. 일은 언젠간 그만할 수도 있겠지만 취미는 그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그만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굳이 따지면 테니스가 조금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도 제가 되게 건강하거든요. 그렇게 건강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2050년까지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지치지 않고 여러분께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체력적으로 저를 그렇게,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테니스예요. 테니스 운동하러 가면 오로지 3시간 동안은 어떻게 그 공을 넘길까만을 고민해요.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못 받게 이 공을 못 받게 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못 받도록 공을 넘기는데 그 공을 어떻게든 받아서 상대방이 내 공을 못 받게 넘길까를 고민해요, 서로. 그러니까 막 짐승 대 짐승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을 하면서 제가 주말에 저도 전 테린이어가지고 네. 테니스 치고 왔는데 진짜 공 넘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준 프로급끼리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속 치려고요. 엄청나요. 근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잠깐 다른 모든 고민을 네. 잊게 해줘요. 다른 어떤 고민과 스트레스와 생각을 다 잊게 만들어주고 그 동안만큼은 어떻게든 저 공을 내가 받아 넘겨야지 하는 생각만 갖게 해줘요. 그리고 막 땀 흘리고. 네.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소리 지르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테니스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전쟁같이 막. 컴온! 하거든요. 컴온! 다 오라고 공 다 네. 치겠다고. 네. 안 하거든요. 다 하고. 그러니까 정신 건강, 신체 건강을 이제 유지시켜 주니까 네. 제가 2050년까지 경제전망 발간하겠다 하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니까 테니스와
이 테니스라는 취미와 이 경제가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네. 키워드는 뭘까요? 키워드, 인생을 바꾼 키워드. 네. 그건 뭐 유튜브 같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예. 뭐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이 을 갖게 된 건 좀 됐는데 한 2016년인가 그쯤에 처음 어떤 교육기관에서 닉네임을 주셨는데 그 닉네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때 상표권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딱 해야지 했던 것은 아마 22년인가 23년인가 유튜브를 딱 시작했는데 유튜브 하길 참 잘했다 생각이 됐고 무언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그 경제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 읽어주는 남자 또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을 조금 더 구독자분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도 제 인생을 상당 부분 바꿔놓은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와 유튜브 그 어떤 커뮤니티, 이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정말 그 표현이 있으셨는데 자주 쓰시는 표현이 있으신데 제가요? 네. 밀도 굉장히 단단한 뭐라고 하셨죠? 네,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뭐 큰 채널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단한 채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큰 채널이 되고자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단단한 채널. 네. 정말 그 경제와 진한 사랑에 빠져 있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의 내년 경제 전망 항복점에 맞닥뜨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또 돌파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구조적인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그 변화들을 체크해 나가고 계시는 만큼 그 투자에 연결지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정말 이 안에 진짜 많으신데 많이 다 표출 안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주로 봤던 콘텐츠보다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다른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이 좋으시니까 뭐 질문에 맞게 다른 이야기 많이 했고요. 정말요? 특히 이제 다행입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 이렇게 질문 많이 주셔서 근래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겼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요즘 신간 나오고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채널 많이 응원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시면 저희 채널에서 또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